네, 여러분, 요즘 이 계절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날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은 그때 이제 겉에서, 움직이는 일종의 거품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물밑에서, 그 규정해 나가는 것은 경제죠. 우리가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표면에서 움직이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물밑에서 움직여 나가는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전환기에 이 급변해가는 이 시기에 이병태 교수를 모셔서 우리가 이 무엇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또 우리를 긴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살벌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예, 살벌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영어는 일단 슬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예, 예. 디글로벌리제이션, 완전히 네. 글로벌리제이션을 중단하느냐, 네. 글로벌리제이션이 조금씩 완화되느냐, 뭐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디글로벌리제이션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슬로벌리제이션이 된다. 아니 이거 한쪽은 슬로벌리제이션인데 한쪽은 또 무슨 프렌드 쇼링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기 주간 경제 뉴스 몇 가지 좀 네. 생각해 그래 볼 게 주시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 연준이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네. 75bp. 75bp로 올려서 네. 우리하고 이제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우리도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하는 네. 게 이제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와 더불어 지난주에 사실은 조금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던 네. 좌파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뉴욕 타임즈에다 연속 사과 지금 글을 싣고 있거든요. 예, 폴 크루그만이 크루그만이나 I was wrong in 예. inflation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이 소위 이제 폴 크루그만이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때 그 저기 재난지원금 네. 그 1.9 트릴리온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2천조가 넘는 네. 돈이죠. 네. 그거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네. 아주 잠시 예. 트랜지터리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연준도 그걸 따라서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왜 틀리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구조 변화를 네. 사전적으로 이렇게 감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의 이론을 가지고 네. 자꾸 적용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측 못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도 예측 못했으니까 네. 당연히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양적 완화를 돈의 공급이 늘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지난 한 40년 동안 네. 지속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최저임금 논쟁하고 비슷해요. 최저임금을 조금 올렸을 땐 효과가 잘 안 보이지만 네. 확 올리면 임팩트가 커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통화 공급량이라고 하는 게 GDP에 대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렸을 때는 네.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네. 건데 그 카운터 인플레이션 효과들이 40년 지속된 걸 너무 믿고 네. 이게 그 어떤 것들이 뭐 이 조금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개구리가 삶아 죽는 건데 네. 그 삶아지지 않는다고 이제 네. 예측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더 이상 싼 팩토리가 아닌데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지금까지 엔티 인플레이션 네. 포스였는데 중국이 한
2010년 이후로는 더 이상 싼 제조업 국가 세계 네. 공장이 아니었는데 네. 그게 지속되는지 이런 이제 변화를 예측을 못하니까 네. 한 서너 가지 예측을 못하니까 이런 이제 네. 어이없는 그게 뭐 그들의 그 예측 실패 또는 그 재난지원금 지지 양적 완화 네. 재정 확대 지지가 그게 전 세계에 끼친 피해로 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미스테이크잖아요. 근데 과거에 일본이 이제 그 저성장으로 가니까 네. 양적 완화를 왕창 했거든요. 네. 재정 확대를 왕창 했어요.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안 네, 느는 안 거예요. 늘었죠. 점점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금융자산의 65% 이상을 65세 이상이 다 가져가는 네. 그런 고령화 사회를 인류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네. 그 요소를 간과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 구조 변화를 정말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네. 이제 과거의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아니 하다 그러니까 보면 뭐 상품권 쓰라고 나눠주면 그거 와리깡에서 은행 저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이 이걸 잡는다고 하는데 네. 금리를 확 올렸는데 이게 이제 과연 경기 불황 리세션으로 가느냐? 네. 미국은 이건 지금까지 역사에 없는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GDP는 줄어드는데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실업률은 역대 70년 최저 최저죠.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3%잖아요. 있거든요. 예, 3.6%니까 네.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도 그 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구조 변화의 현상이다. 그게 네.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네. 그레이트 리타이먼트를 하고 있는 네. 시대. 그러니까 대거 지금 노동시장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계층에서 인구가 네. 노동시장에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전 인구의 노동 참여율로 보면은 일하는 사람 수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예, 그런데 실업률은 이제 자진해서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실업률은 낮은 거로 돼 있어서 그래서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화랑인 네. 그런 리세션. 이거는 네.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리세션. 계속됩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강해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한번 확 뛰고 더 이상 금리의 자이언트 스텝이나 과격한 인상이 없겠다. 그거가 나오려면 그 레이버 마켓에 네. 실업률이 높아지고 네.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야 그게 네. 지금 될 텐데 아직은 지금 레이버 스태티스틱스가 너무 강해요. 지금 이런 현상도 사실은 그리 흔치 않은 아니, 그러니까 역사상 현상입니다. 없었던 그죠? 예, 지금까지 지금 국내는 어떻습니까? 근데 국내도 보면 오늘 제가 낮에 여러 사람하고 일자리 시장이 어떻게 느끼느냐고 많은 질문을 해봤는데 오히려 사람 구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갈 거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제가 뭐 주프리님이나 저나 베이비 부머 세대 네. 끝자락이니까 끝자락이죠. 네. 대부분 레이버 마켓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때문에 그 노동시장은 지금 경제 사정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네.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 사람들처럼 은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나이가 들어도 완전한 근로에서부터 은퇴 못하는 네. 그 실버 세대의 그 파트타임 잡 또는 뭐 네. 그런 잡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에 측면에서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경제가 똑같을 것 같아도 이 구조 변화가 네. 나타난 현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서 그래서 상당히 유니크한 지금 리세션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사실은
글로벌 뉴스 중에 네. 글로벌 뉴스는 아닌데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여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네. 예, 이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그 소위 내부총질하는 당 대표라고 하는 문자하고 그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네. 그 위원회의 발족을 보면서 네. 상당히 저는 한 우울한 이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통합위원회의 발족 자체가 이 대통령이 집권당에게 내부 총질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 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가 뭔가에 네.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데 들어간 구성원이나 우선 구성원들이 일자리 만들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거의 다 정치인들이거나 교수들, 그것도 가짜 처방을 내놓은 사람들은 몇 사람 있던데. 예. 거기다가 아젠다가 이런 거예요. 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네. 그거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그냥 규제잖아요. 그게 대기업 못 살게 굴어서 네. 그 좀비 기업들 존속시켰다. 뭐 그 얘기고 네. 한국의 대외 경쟁력 약화시키고 일자리 해외로 옮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하는 해법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한테 돈 내라, 중소기업한테 네.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젠더 갈등을 해결한다, 세대 간 갈등을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통합위원회라고 만드는 거하고 개혁위원회라고 리폼 커미티 만드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거 리폼은 어려운 결정을 하고 경제 원리가 작동되게끔 구조를 바꾸겠다는 건데 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의 말은 갈등 있는 상대자들을 양쪽이 동의하게 하려면 어느 쪽을 뺏어서 주지 않으면 동의 안 하니까 그거는 정부가 세금으로 어느 쪽한테 더 준다는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이게 젠더 갈등에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산점을 가지고 여성들이 이 가산점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러면 정부는 가산점은 안 주는데 돈으로 남자들한테 더 주겠다. 뭐 사병 200만 원 공약도 그런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다음 세대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을 한다 그러면 그럼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도 제가 이제 단합된 사회, 통합된 사회가 망상이다. 저 훌륭한 사회는 5천만이 다 5천만 각자의 사회죠. 각자가 소신대로 살고 그렇지만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사회를 해야지. 단합된 사회 뭐 이런 거 통합된 사회 이게 이제 집단주의적인 발상이고 이게 정말 성리학적인 발상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 무책임한 위원회가 또 기업의 복지, 어마어마한 현금 선심공세 복지를 양산하고 대기업을 해외 일자리로 옮기는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구성원을 봐도. 그다음에 제가 이준석 사태를 쭉 보면서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검사의 그 상명 하복의 이해 제로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해 제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오면서 제가 주필님 논평도 봤는데 같은 톤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적폐 수사로 정당화해 주더니
당대표 탄핵을 뒤에서 사주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선거로 뽑은 사람을 그래서 확 어떤 혐의가 아무것도 증명된 바도 없는데 그것도 혐의를 폭로하고 제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믿을 수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이 카이스트 대표나 그 밑에 대표들 다 사기죄로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사기꾼들이고 증명된 사기꾼들이고 저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준석 한때 그냥 계속 시비 걸고 공격했던 정치를 공격했던 변호사고 그거 메가폰 했던 게 강용석이고 김세이고 그래서 이게 전혀 객관적이거나 공정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윤석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미리 썼던 과거의 여당 내에서의 파벌 싸움, 그죠? 권력 싸움, 그것도 대통령이 주도한 분열,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죠. 더 어제 그 문자 메시지로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이제는 경찰 수사가 나와도 믿을 수 없는 게 된 거죠. 이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이 객관적 저런 놈은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경박하고 천박한 데다가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실패하고 부동산 실패해가지고 망한 민주당이 돌아오는데 탄핵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10년 걸렸거든요. 부활하는데 2016년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분열 때문에 총선 지고 나서 계속 지기만 하는 선거를 보수당이 해서 지금 6년 만에 이제 이기는 정당으로 간신히 부활한 거지. 근데 이 정부는 집권 2개월 만에 지금 야당을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러면 국민들이 피토하면서 막은 이제 이재명을 다시 다음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데 이제 댓글 보면 여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이준석 이런 이야기들만 댓글에 조선일보 가득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직 그런가요? 거기 댓글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세 번째 앞에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좌파 정부 또는 어설프게 보수 정부가 했던 경제 민주화 정책 그것들을 재현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데 대해서 경제 뉴스라고 봤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넌센스잖아요. 넌센스 전 세계가 안 하는 짓을 대한민국이 하면서 저번에 제가 재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책 소개할 때도 봤지만 참 경제적으로 넌센스인데 애플이 자기네는 40% 영업이익을 내면서 대만의 팍스콘 같은 데는 2%밖에 이익 안 주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데 팍스콘은 어느 해인가 보니까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참 이제 세 번째 이 뉴스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DC를 가가지고 통 크게 29조 원 쓴다고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를 9번이나 했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보고 그래서 손 흔들면서 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툭하면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데 무역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과 반대입니다. 무역은 서로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상대방이 안 해도 내 일방적으로 해도 나한테 이익인데 그 예가 이거죠. 여러분 편의점 가나 이마트 가서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씩 쓰면 여러분 편의점한테 계속 사지만 편의점은 여러분한테 하나도 안 샀으니까 편의점하고 여러분하고는 계속 교역 적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마트 가서 싼 물건 산 것 때문에 여러분 가게가 부실해지고 못 사는 삶이 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단위를 국가로 하든 네. 가게로 하든 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기 지방자치별로 교역량을 네. 따지면 강원도는 경상도한테 계속 격차만 나겠죠. 강원도에서 그렇죠. 생산되는 물건은 네. 별로 안 먹고 저 경상도 네.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계속 쓰니까. 네. 그다음에 서울은 그냥 강원도한테 계속 그 관광 수지 적자를 내고 있겠죠. 네. 강원도로 놀러 가니까요. 네. 그러면 서울은 가난한 지방자치가 되고 강원도는 또 자치가 되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은 이런 거라는 거를 근데 아니 이 앞에 얘가 웃기네. 댄미첼이 그래 편의점에 대해서 무역 적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중국이 수출 잘하기 위해서 지네 수출 기업에다 막 보조금을 준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 사람한테는 선물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생산비보다 싸게 들어오니까. 네. 근데 자국민한테는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기업에 대한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네. 사실 이런 성격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수출 기업한테 뭐 해주는 건 다 옳은 거로 알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계속 적자만 보는데 왜 안 망하냐? 예. 달러가 안 망하냐?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시면 밑에가 무역 적자거든요. 파란 게. 네. 데피시트. 예. 그러니까 돈이 달러가 미국에서 외국으로 저만큼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외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미국에다 투자하는 금액이 FDI, 네. Foreign Investment Surplus.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네.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나가는 돈하고 거의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대칭이 이론적으로도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아주 단순히 실증뿐만 아니고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논지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가면 그 달러를 이용해서 또 미국 걸 뭘 사주니까 돈이 들어오고 네. 미국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다가 뭐 뭔가를 유통책도 하고 공장도 하고 투자를 하게 네.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이 안전하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네. 그 개인들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무역 적자는 자금 수지에서 흑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왜 무역 적자를 겁을 내냐 하면 옛날엔 겁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네. 저 무역 적자가 나는데 이 자본 수지 적자도 네. FDI가 안 일어나고 우리 네. 기업은 밖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안 하면 네. 우리나라 갖고 있는 달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역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가서 투자하고 미국 대통령이 좋아라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모습이 바로 저 최태원 네. 회장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죠? 저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 환영할 일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보면 항상 이 전체 금액이 이 지금 FDI가 점선이요. 점선이고요. 네. 빨간색은 외국인이 미국에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네. 주식에 투자한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번 돈을 그대로 다시 재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합치면 항상 위에 아까 윗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고 외국 개인들도 미국의 금융자산에다 투자를 해주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도 버는 돈을 안 가져가고 미국에 왜냐하면 거기서 돈 벌 기회가 더 많고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가 법인세가 더 싸면 돈을 괜히 우리나라로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와봐야 정부가 더 뜯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의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밑에 게 한국입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이쪽은 미국입니까? 미국인데요. 예. 그 아이고 까만 게 이제 전체 무역 적자고요. 그 네. 밑에 파란 게 석유군요. 석유에 대한 네. 적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2020년서부터 네.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저게 이제 엄청 커지는 네.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무역 수지가 이제 지금 계속 흑자였다가 이번 정부 시작하자마자서부터 지금 네. 적자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 추이가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그냥 급증직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 직접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지난해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이거 2017년서부터 2021년 사이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고요. 네. K만 군도, 저 K만 군도는 사실은 누구 돈인지 모르는 돈입니다. 네. 저게 한국인의 돈이 다시 네. 외국 이거는 투자, FDI 얘기죠. 예.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캐나다, 뭐 일본 이런 순위입니다. 싱가포르도 어떤 면에서는 케이만군도하고 비슷한 성격도 있고.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돈이 나갔다가 국적으로 탈색해서 있고.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회색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FDI고 이 까만색이 들어오는 FDI인데 2005년서부터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 G5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지금 영국하고 미국은 외국에서 FDI가 많이 들어오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나가는데 이제 일본도 많이 나가고 근데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G5들을 보면 다 GDP 대비 뭐 플러스로 되고 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0.9%부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해가지고 우리 기업은 해외에다 계속 투자하고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투자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나라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안 하냐고 보면 이제 요번에 그 부자 감세라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반대한다고 나오는 건데 아니, 세금을 낸 사람이 우선 법인세가 우리 상위 G5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5% 이상 높거든요. 예. 그다음에 조세 수입 중에 법인세 대기업들이 무슨 전부 감세 혜택에 뭐 부자 감세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 보시면 전체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 법인세의 비율이 한국이 높죠. G5가 6.9% 우리가 15.7%로 거의 2배가 넘거든요. 평균. 높기도 하고 또 아주 소수한테다가 또 소수가 다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얼마나 친기업적이냐로 보면 한국이 뭐 G5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서 규제가 아주 나쁜 거고요. 그다음 외국인이 투자하려고 그랬을 때 규제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 규제 지수가 제일 규제가 높은 0.135. 그래서 G5 평균의 0.05에 여기도 3배 정도가 높은.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나쁜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 개방을 잘 안 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같은데 그 다음에 규제가 너무 나쁘고 정부가 이제 책임이죠 정치권 그 다음에 조세 경쟁력 우리 세금이 너무 높은 거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 안 하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정권 바뀌면 막 그래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있다가 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금융 철수하는데 그 CEO들 저희 제가 경영대 학장할 때 자문위원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금감원 때문에 자기네는 사업 못 하겠다, 철수하겠다. 아니요, 저 사무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기든 3층에서 2층으로 옮기든 그것도 다 허가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윤 정부 출범 이후로 나온 얘기 중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법인세 올렸던 거 되돌리겠다는 거 하고 중상층 소득세 감면하겠다는 거 외에는 이 구조개혁을 할 아무런 의지도
그리고 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도 전혀 네. 없고 그냥 메시지가 없는 상태도 지금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도 이 여당이 뭐 점수를 까먹는 네. 대통령하고 같이 그리고 비겁하기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도어 스태핑 자랑하다가 이 일 터지니까 이틀째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국민들은 듣고 싶잖아요. 저게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니까. 근데 뭐 자랑할 거 있으면 하고 어려운 질문으로 이틀째 안 했나요? 예, 어제 오늘 도어 스태핑 안 하고 참.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하면 곤란한 질문 나올 것 같으면 도망가고 뭐 레이건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에어포스 원 탈 때 도어 스태핑을 많이 했는데 네. 그 곤란한 지점을 올 때는 저기 그 휴양지 갈 때 헬리콥터를 타면서 그 파일럿한테 그 지시를 해서 이 프로펠러를 소리로. 빨리 돌려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질문 나오면 잘 안 들린다 그러고 빨리 올라갔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문제에 얘기입니다. 예. 대해서 하는데요. 제가 주위에 소개시켜줄 책 중에 네. 그 유콩 황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학자가 쓴 중국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로 아주 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즈 뭐 온갖 매체에다가 쓰는 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유콩 황이군요. 예, 유콩 황이 크래킹 더 차이나 컨안드럼. 컨언드럼이라고 하는 왜 보통 서구에서 특히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시각이 왜 틀렸나. 중국에 적용할 때 다 틀리나 네. 그거에 대한 책인데 정말 인사이트가 많아서 네.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네. 다양한 시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기 사천성 청도 성도인 그 청도에서 출생을 했는데 네. 엄마 나이도 상당히 높군요. 엄마 아버지가 미국에 그 중국에서 아주 일찍 깨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유학을 갔고 자기는 할아버지 밑에서 키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5살 때 엄마 아빠를 보내서 그 후로 미국에서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어를 본 적도 없고 중국어를 쓴 적도 없어서 네. 이제 완전한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렇군요. 예, 프린스턴에서 예일에서 학사하고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요. 몇 개 대학에서 교수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는 월드뱅크에 가서 그 러시아하고 아시아에 있는 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있던 나라들 그 다음에 7년 동안 중국의 칸츄리 디렉터를 맡아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가 돼서 이제 뭐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포린 어페어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뭐 아주 온갖 뉴욕 타임즈까지 수많은 매체에 그 중국에 관련 중국을 왜 잘못 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고 그걸 엮어서 낸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해가지고 계속 중국에 관세 때리고 막 그랬을 때 중국 그 미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워싱턴 포스트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개 서한을 그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기 사인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콩 황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이제 그 이코노믹 파워가 그 경제적 힘이 커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그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학자들한테는 이제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도 사회주의 못 버린 좌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중국이 국가 주도로 30년 동안 위기를 거치지 않고 두 자리의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일본 대만이 비슷한 기적적인 성장을 했는데 지금 한 40년 채 되지 않은 중국하고
한국 경제 개발의 첫 40년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잘했는지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중대한 위기를 중반에 한번 겪었잖아요. 현재까지 중국은 그런 위기 없이 지금 지금 등소평의 개방 개혁 이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방적 시각으로 보면 중국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네, 위기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부채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해. 거기다가 부동산 버블이 있어. 그다음에 고령화는 급속히 지속돼. 그다음에 경제 자유도는 낮아. 뭐 그런데 왜 안 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을 보는 그 우리가 그냥 서양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배운 경제학적 시각이 과연 중국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냐? 중국은 그러면 이게 소비에트 같은 이게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플랜드 이코노미냐? 자본주의냐? 아니면 그 중간에 뭔데? 그 중간에 뭐가 어떻게 하면 그 관료들의 비효율성, 관료주의, 국가주의를 통제하면서도 하는 뭐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차이나는 적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다, 뭐 그래서 썼던 그 글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 거는 이 중국을 분석하는 그 서구의 우리 그 자유시장 경제적 시각, 이 기업 중심의 마켓 중심의 시각으로는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적 중심적 사고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거가 중국의 데이터가 이게 믿을만 하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하는 행태가 서양 사람들의 이해 잘 안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동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유교하고 크리스천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한다는 건데요. 이제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티글러츠가 2015년에 앞으로는 중국의 세대다. 21세기는 중국의 세대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든 벌써 이제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지위를 넘겨받았다. 뭐 이런 글을 이제 스티글리처가 2015년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 경제적 슈퍼파워가 됐다는 시각입니다. 독수리를 깔고 앉아 있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이제 그림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모 대통령의 그 49년서부터 76년까지는 아주 험악한 세상이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맨날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당을 만들었던 순원하고 장개성마저도 그때 첫 번에 하고자 했던 거는 자기 상해라고 하는 특수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던 자본주의를 흉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소련과 동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산주의를 해서 산민주의 이런 거 하면서 그 경제 유전의 법칙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쪽 흉내를 아시아적 전통이죠. 그래서 이 모 대통령의 그 시대는 다 좌파적인 시각이 지배했던 세상이고 뭐 저는 그 시대 안 살아봐서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해방 후에 아마 자유 시장 경제 하자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뭐 대사도 하시고 명예교수 하신 분 만났는데 그냥 이승만 대통령도 높이 평가하시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높이 하는데 자본주의는 그냥 잔인한 그 약육강식의 체제다. 그냥 그 기계적인 잔인한 메커니즘일 뿐이다라고 딱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등소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택민, 후진타오까지
여기는 뭐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 경제 개발의 모델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의 반동적인 이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 이런 이제 이슈입니다. 우선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이제 중국이 세계 팩토리가 됐던 거 보면 상품 수출의 전 세계 2020년에 15% 정도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8.1%에 뭐 2배 가까이 되고요. 독일이 7.8%. 이게 이제 수출 상품 수출 제일 많이 점유율 높은 건데 대한민국이 7번째니까 정말 경이적인 성장을 한 거고요. 수출은 우리가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도 많이 지금 하고 중국은 홍콩을 합치면은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많아지는 이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18%가 되고 미국의 8%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위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에서 압도적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그 교역 제일 많이 하는 나라에 보면 중국하고 교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저렇게 있고 미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여기 있고 독일이나 스페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군요. 사이즈하고 어떤 나라의 제일 교역 대상각, 교육 대상국이 어느 나라냐? 국이 많으냐? 그래서 보면 저 중국에 매달려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하고 교역량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일본도 중국하고 교역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압도적으로 교역의 힘이 커졌고 지난 20년 동안 보면 중국의 GDP, 실질 GDP로 봤을 때 구매력을 감안한 GDP로 봤을 때 중국 전체 GDP로 봤을 때 전 세계 GDP의 8.1%에서 19%, 18.8%로 올라갔고요. 미국은 이제 19.8%, 15.8% 줄었고 유럽은 이제 19.9%에서 14.8%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 미국과 유럽의 치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특히 소비자 상품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미국 사람들이 지난 그 독립기념일 때 폭죽놀이도 잘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물도 잘 못 달았는데 왜냐하면 중국 미국에 들어오는 크리스마스 장식물의 87.6%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만큼 이제 의존하는 바가 큰 거죠. 중국은 90년대서부터 지금 2010년까지는 누가 뭐래도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거든요.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 중국의 이제 이걸 프로덕션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국의 생산 동맹. 그게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 대만. 이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공장이 되는데 이 세 나라가 중국하고 협력하면서 되는 거죠. 이 생산 동맹 네트워크에 들어간 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기회가 됐던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것이 비교적 쉽게 극복됐던 우리 항상 이제 외환위기 있을 때도 우리나라 다 망한 것처럼 난리들 쳤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때도 다 뭐 자본주의 4.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런 온갖 괴담이 다 했는데 2008년도 위기 극복에도 중국의 고성장이 기여를 했군요. 이거 압도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010년 이때까지면 세계 성장 리커버리 하는데 50% 이상이 중국의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 경제의 그 불안 가능성은 거꾸로 이제 중국이 부진해지는데 더 불안하게 만든. 그러니까 미국이 부진하고 유럽이 부진할 때도 중국이 계속 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카운터 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에 남부의 그 피그 컨트리 다 헤매고 이럴 때도
중국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예. 경제적으로 했으니까 충격이 컸는데 지금은 유럽도 부실부실하고 미국도 부실부실하는데 중국까지 네. 저성장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불안감을 갖는 이유가 중국의 이제 경제적 위상이 사실은 중국이 얼마 전에 저 뭐 제로 프로 성장 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서늘해졌죠. 예, 우리 그 무역 적자도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예, 적자는 중국이 안 사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간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에 보면 평균 수명이 한 35세에서 네. 77세, 저게 중국 이겁니까? 평균 수명 네.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초등학교를 가는 비율이 2차 대전 100%. 이후에 20%에서 지금 100% 다 가고요.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교육이 6% 가는 게 88% 가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0%에서 97%로 높아져서 네. 이게 모 대통령의 최대 공적은 그 많은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간편자 네. 간자체를 간자체 만들고 만든 거하고 교육에 투자 예. 어마어마하게 한 거를 가장 큰 공로로 합니다. 198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고속도로가 6배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미국보다 이제 고속도로 길이가 더 많고요. 원자력 발전소 3세대를 50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네. 6개에서 8개를 추가해서 원전에서도 지금 강국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원전에다가 워낙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워낙 싸게 만드는 나라여가지고 네. 수력댐까지 하면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이 25%가 되는 그런 네.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고 중국 때문에 황사 문제 이런 거 있으니까 중국이 뭐 공기질 나쁜 거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린어가 되는군요. 예, 이제. 녹지 네. 증가는 전 세계에서 2위로 높아 네. 나랍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한 70% 늘었고요. 미국이 40.4% 2차 대전 후에 헐벗은 땅을 네. 산들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물론 사막이 이제 고비 사막이 있고 근데 거기도 녹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녹화 그래서 베트남이 2위고 여기가 3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하고 중국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의 크네츠 커브 예.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네. 경제개발 초기에 좀 환경이 오염되다가 네.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네, 늘어나는 다시 거죠. 좋아지죠. 네. 예.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이 회색이 일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청색이 대만이고, 요게 한국이고, 맨 밑에가 네. 중국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연수가 가는 사이에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 개발 네. 시작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시작점은 다 다르죠. 그래서 네. 시작점을 0으로 놓고 일본이 54년, 네. 대만이 60년, 우리가 62년, 중국이 77년 이렇게 보면 이 세 나라가 이 중국보다는 경제 성장을 확 빨리 끌어올린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고 한 거대한 나라가 저렇게 된다는 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인데 네. 그렇지만 이 한국, 일본, 대만에 비하면 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네. 게 훨씬 낮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낮은 이유를 아마 경제적 자유도의 차이가 크게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다 주무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 자유도 순위를 보면 대만이 이제 한 15위 정도 하고 한국이 26위, 일본이 19위 하는데 최근에 그 2010년까지 보면 중국은 아주 100위권에 있는 경제 자유도가 네. 없는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 세계에서 보면 이 아시아의 이 나라들은 이 그래프는 어디의 그래프입니까? 이게 여러 군데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요. 네, OECD에서도 이게 이제 일본
저 일본이고. 예,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여기서 이제 꺾였잖아요. 그래서 대만이고. 대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중국도 올라가는데 중국은 일본이 여기서 꺾인 거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예. 여기서 한 40년에서 꺾인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국은 지금 50년 가까이 가는데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네. 지금 대만이 가장 눈부시게 지금 그렇군요. 올라가고 있고요. 대만에 중간에 지체가 있었다고 느끼는데 여기 있죠. 여기. 네, 그쪽이군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고. 한국은 중국이 이제 이 이게 그래프를 1차 오일 쇼크고요. 이게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느리군요. 느린데 눈에 띄는 이런 위기는 없습니다. 이 큰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경제 지금까지는 계속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1년에 3,900불 미만의 소득을 이제 연간 소득이 3,900불이면 절대 빈곤 하위층으로 보면 네. 전 세계 기준으로요. 1980년이면 중국 사람의 대부분은 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3,900을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지금으로 보았을 때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네, 미들 클래스 스레솔더였고요. 예. 근데 95년 2008년 돼서 지금은 쭉 올라온 거죠. 다 거의 다 이상이어 가지고 네. 이제 중국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게 90년서부터 2010년에 20년간의 이 경제 성장률이고 네. 이쪽은 2010년 이후에 네. 서부터 2014년까지 경제 성장인데 한국은 91년에서 2010년까지는 5%가 넘는 6% 가까운 성장이었지만 이 2010년 이후로는 네. 지금 2%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중국은 중국은 여전히 과거에 11% 성장하다가 지금도 이제 8%, 9% 평균 성장을 했으니까 중국이 최근에 압도적으로 그 큰 나라가 계속 저렇게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성장을 했으니까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진위계수고. 진위계수만 보면 계속 확대되는 거로 나오잖아요. 0.3에서 시작해서 0.5니까 네. 엄청 큰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그 시골에 절대 네, 빈곤 빈곤율. 숫자에 줄어드는 거 보면 거의 없어졌죠. 네. 예, 그래서 전 세계 90년 이후에서부터 2020년 30년간 전 세계 줄어든 절대 빈곤 없어진 사람의 60%가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나머지 나라에서 40%. 아니 되게 그동안에 중국이 5,000달러에 도달하면 소위 사회의 어떤 뭐 저항, 변동, 민주주의의 어떤 갈등 올 거다. 안 오고 8,000불 정도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올 거다. 두 가지 상반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우리하고 대만이 5,000불 부근에서 네. 소위 민주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하는 긍정적 기대가 있었고 네. 하나는 그때 되면 미들인컴 트랩 그 문제, 네. 그 중위권 소득 국가는 가지만 선진 국가는 못 가고 네. 많은 경제 문제가 노출이 될 네. 거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네. 그렇지 않은 거로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이제 그 중국의 큰 그 인구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중국 네. 전체 GDP 규모를 보면 압도적이지만 네. 1인당 국민 소득에서는 이제 지금 만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네. 뭐 IMF나 월드뱅크 평가가 다른데 보통 6배 이상 잘 사는 1인당 네. 국민 소득이 6배 이상 잘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제목이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을 봐라. 이게 네. 이제 자유가 있던 나라 지역하고 없던 지역하고 같은 중국인데 그 뭐 한국하고 북한, 남한하고 북한 보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GDP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크게 잡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인구가 줄어들면 줄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쌓아놓은 부의 총량은 어떠냐고 보면 미국하고 이 월드뱅크를 보나 유엔에 보나 뭐 이렇게 스위스 크레딧 그런 쪽의 평가를 보나 미국하고 중국하의 토탈 웰스에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저러다가 중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 되면 격차가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그 인구 통계를 보면 내년을 정점으로 인도가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예, 그럼 훨씬 젊어요. 중국 인구는 이제 꺾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은퇴해서 뭐 쌓아둔 돈이 많은데 소득은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쌓아놓고 인컴이 적은 은퇴한 인구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나 중국은 돈 없는 노인들이 많은 거고요. 네. 그래서 당장 GDP로 보면 커도 쌓인 부가 있으니까 그 네. 격차가 이제 있다 이런 네. 거고요. 그게 사실 이제 그 서구 국가들의 부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럼요. 제가 네. 저 조선일보 컬럼에 썼던 것도 지난 50년 동안 그 소득의 10%를 다 저축을 해서 그걸 5% 수익을 내서 누계를 했다고 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제일 적어요. 은퇴 후에 준비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제 10%가 큰 돈이 된 3만 불 된 국가가 된 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리타하신 분들 은퇴할 때는 다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85년 뭐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뭐 3천 불대였으니까 네. 그때 10% 저축해도 10% 저축한 사람 없을 텐데 10% 저축해도 300불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까 후진타오까지는 저런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그 네. 시진핑의 중국이 무지무지하게 공격적인 중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헨리 키신저라고가 이 추천서를 쓴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전쟁이다. 미중 네. 서방하고 중국하고 결국은 냉전으로 갈 거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케빈 루드가 호주의 수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단히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도 중국이 이제 호주가 뭐 중국한테 워낙 시달리기도 했지만 시진핑을 이해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네. 대학에 수상 끝나고 그렇군요. 다시 입학을 해서 하고 중국을 100번 이상 갔고요. 이 중국어 북경어를 아주 능통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정말 저런 거 보면 부끄러운데 제가 그 중국 석유공사가 페트로 차이나가 중국 본사의 베이징에서 이렇게 사장단들 네. 전략 어떻게 해서 기업을 혁신하는지에 대해서 하루 컨퍼런스를 하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만 이제 아시안이고 다른 두 명이 BP 차이나 디렉터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차이나 디렉터 영국 사람이고 다른 한 친구는 맥킨지 차이나 디렉터 미국 사람인데 이 백인 두 명은 유창한 중국어로 강의를 하고 저만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5년 후에는 내가 와서 맨더린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5년 후에 다시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5년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많이 지냈는데 중국어 좀 하다가 지금 저는 어떻게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중국어를 잘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양반은 이 시진핑도 두세 번 만나고 장찌어민도 만나고 중국의 장성들하고 마오타이 술 많지 않은 술 파티도 많이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태도가 왜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가 그 시진핑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되는 데는 외환위기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큰 소리 치는 놈들이 금융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저 위기에 서프라임 오기나고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고 다 뭐 이제 미국 끝났다 그러고 자본주의 4.0 그러니까 중국 체제, 자기네 체제가 이제
미국은 피할 수 없는 디클라인이고 네. 자기는 필연적인 상승만 남았다. 네. 중국 체제 우월감을 갖는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다고 그럽니다. 그 잘못된 그러면서 그러고 보면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 예. 그때 뭐 어느 예. 자본주의 자체를 원가 자체를 MB 뭐, 정권이죠. 예. 네. 제가 지난번에 그 100분 토론 나갔는데 정의당 네. 출신 국회의원이 그 이러는 거예요. 그 법인세 감세는 그 낙수 효과 없다는 건 MB 정권이 증명을 했대요. 그 무슨 말이죠? MB가 법인세 증가 감세했는데 네. 기업들 투자 증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학에서 뭘 증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좌파들이 이제 뭐 레이건 공격할 때도 신자유주의하면서 낙수 효과 없다는 거 증명됐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디도 증명된 적이 없는데 없는 거를. 네, 근데 예. 이제 그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산 매각하고 뭐 그러면서 생존하려고 막 발버둥 칠 네. 때잖아요. 근데 법인세 깎아줬다고 그 바로 어떻게 투자로 가요, 그죠? 우리 기업들이 안 망하고 MB 때 글로벌 금융이 있는지도 없이 관계 없는 것들을 결부시켜서 그렇게 지나간 얘기하는 것만 거죠. 해도 네. 그 사실은 그 감세가 도움이 줬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자동 기계 장치처럼 감세하면 네. 바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투자 여건이 돼야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투자할 수 없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 대표적인 공격적인 외교적인 전환이 바로 2012년에 1대1로 정책, 네. 벨트앤로드 정책 같은 것들이 대외적인 공격적으로 힘을 이제 네. 쓰고 싶어하는 중국몽 얘기 나오고 하는 예, 거죠. 그때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힘 기를 때까지 힘을 감춰야 된다고 다들 네. 생각하고 중국이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대1로 오고 네. 이거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몰라카 네, 말라카 그 해협이군요. 해협인데 네. 저기는 이제 미국이 가서 틀어막으면 중국이 이 항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지나지 않고 이쪽에 항구를 많이 만들어서 뭐 다 전 세계에다가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소위 새로운 실크로드 체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하고 뭐 제가 그 한중 교류 협회에서 하는 언론인 교류하는 거를 여기 조선호텔에서 할 때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중국의 뭐 인민일보서부터 신화사 뭐 모든 주요 언론인의 사장 부사장이 왔는데 네. 예, 중국이 아직도 멀은 소프트 파워가 없는 나라라는 게 언론인 사장들이 외국에 나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첫 시작이 존경하는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는 그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완전히 그 김일성 저기 똑같이 하면서 그 시진핑의 말을 사이팅하면서 두 번째는 한국이 빨리 이 중국몽 아시아의 공동 번영의 이니셔티브인 1대1로에 빨리 동참해달라. 그거를 그 주요 언론사 대표 한 7, 8명이 인사를 하는데 아니 한 놈이 했으면 되지 7명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 가서 잘리는가 봐요. 큰일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적 예. 대화법의 프로토콜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의 관변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먼저 예. 쭉 설명을 하는 게 프로토콜이죠. 근데 이제 요새 이준석 자른 거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대통령한테 감히 똑같습니다. 대드는 버르장말이 없는 놈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MB 때 그 중국 애들이 중국몽을 들고 우리나라에 올 때 저도 무척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몽이 뭔가는 뒤에 아주 뒤에 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서방이 이런 공격적인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막 제압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중국도 이제 힘을 막 네. 쓰잖아요. 그래서 호주를 괴롭히고 뭐 그러네요.
미국한테도 그 보복하고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드 배치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한 기업이 그냥 여러 기업이 그 곤욕을 치렀고 박살났죠. 뭐 롯데 같은 데는 뭐 아무 저것도 없고 그 골프장을 내주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정부가 근데 정부고 국민이고 그러면 롯데한테 좀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폐 수사해가지고 시내 면세점 그거 하느라고 면세점 받으려고 최순실이한테 무슨 재단에 돈 냈다 그러면서 그 롯데 회장 잡아냈는데 그것도 저 검사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우선 최순실 개인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돈도 아니잖아요. 재단에 그냥 간 돈이고. 그리고 그게 면세점 그거를 위해서 했다는 논리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입증된 바도 없거니와 그거는 다른 이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고 저는 우선 그 시내 면세점 인가를 5년마다 갱신한다라고 하는 발상도 대한민국 놀랄 일이죠. 아니 그 자체가 놀랄 일이죠. 큰 빌딩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직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들 몇 명 모여가지고 하라 아침에 마라 그러고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거기서 점수 매겨가지고 기업을 죽일 수 있다, 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만들어서 타다를 살해하는거나. 이건 뭐 그거보다 더한 일이잖아요. 5년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국 인허가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기업이라고 하는 건 영속성을 전제로 하고 투자도 하고 거기 종업원이 있고 거기로 붙어서 밥 먹고 사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걸 그냥 몇 명의 관료들이 그것도 관료들 지기들이 안 하고 그냥 아무 이해도 없고 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심사위원 몇 명 부어가지고 30분씩 프레젠테이션 해놓고 그 기업의 운명을 생사 여타권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나라가 화웨이 장비 못 쓰게 하니까 중국이 이제 그 에릭슨에 대해서 이제 그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 5G 이 경쟁에 대해서 화웨이에 대해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5G의 주요 특허는 다 화웨이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장비를 안 써도 삼성전자고 모든 회사가 화웨이한테다가 특허 사용료하고 로열티를 갖다 내야 돼요. 이 5G에 대한 핵심 특허를 가지고 만들었던 엔지니어가 그 미국에서 특허를 내려고 그러고 팔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기업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화웨이가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등이 압도적으로 화웨이고 2등이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이 되니까 미국 내 특허가요. 그래서 이게 뭐 장비를 못하게 해도 화웨이는 로열티나 그 특허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위험한 이유는 중국이 아주 뿌리 깊은 국수주의자는 내셔널리즘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특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국수주의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이 내셔널리즘이 애국주의가 개인주의를 압도하는 사회고 집단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혁명도 있고 홍위병도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내셔널리즘은 또 선민의식
우월감을 배경으로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화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걸 미들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세상 킹덤 중에 가운데가 자기가 중추적인 게 있다 중화주의니까. 그래서 이 국민당이나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은 똑같이 이 중국의 중화주의의 재건, 네. 그 국수주의에서 세계의 중국의 자기들 올바른 대접을 받는 나라를 네.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1949 뭐 이런 1549 이런 책 보면 그 명나라 황제 때 그 보면 한 150국에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러 와가지고 네. 2달 정도 축하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온갖 실크 이 비단 옷을 입은 미희들이 네.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고 네. 사내 진미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헨리 8세가 이제 유럽에서 힘이 센 왕인데 네. 헨리 8세 결혼식에는 접시가 없어서 빵을 말린 접시에다 음식을 줘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왕립도서관이 헨리 8세가 왕립도서관에 책이 5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3권이 수도원에서 빌려온 책이고 다 손으로 필경한 책이거든요. 네. 1400년만 해도. 근데 중국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집현전에 해당하는 그 네. 명나라 황제가 그걸 만들어 놓고 온갖 그 선비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네. 백화사전을 막 출간하고 네. 막 그런 정도로 이제 중국이 그 당시 그러니까 15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워낙 그 수모를 당해서 네. 이 중국은 외세에 대한 아주 피해 의식하고 컴플렉스가 큰 네.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원이나 장개성마저도 상하이의 그 자본주의 성공보다는 소련의 사회주의 실험을 모방하려고 했던 네. 그런 나라였고요. 지금 이제 시진핑도 맨날 강조하는 게 이 중국식 특성을 갖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리즘에다가 중화주의에다가 소셜리즘이 합쳐진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원 리더, 원 파티, 원 내션, 원 피플 그냥 전부 하나로 네. 그 수직적인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부의 이 이론을 다른 의견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한 번도 사실은 이 모태통 이전에는 본토를 제대로 통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분열돼 있었고 이 주변의 오랑캐들한테 점령당하고 네. 맨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신장 위구르나 티벳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억압을 하고 이 반인류적 범죄를 서슴없이 이 내셔널리즘으로 중화주의로 지금 억누르고 있는 사회인데요. 그 시진핑은 이제 지금 이 그 소위 부를 나눠 갖자 네. 재배분 효과하고 재규제한다. 그래서 공유된 부를 추구하는 건 이거 시진핑만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문재인이 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규실로 대기업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독과점 규실로 저 대기업들 규제 강화하고 이거 뭐 네. 다 우리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공산당은 갑자기 중국이 그 캐피탈에 의해서 하이잭됐다. 자본 하이잭 됐으니까 되도록 뺏어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온갖 지금 그 하이텍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그 억압을 받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알리바바, 디디, 뭐 메이튼, 텐센트, 위챗. 근데 이거 뭐 독과점 이후로 그러고 데이터 관리 잘못했다고 디디 출신하고 예. 있고 뭐 이 메이탄도 독과점도 있고 뭐 폰다 안전규칙은 그룹은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파산 안 했습니다. 파산이 결정된 건 아니죠. 아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다시 프리마켓 쪽으로 가다가 그 공산당 위쪽으로 네. 지금 선회하고 있는 시진핑의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국판 소주성이 지금 네. 제가 볼 때 이 코먼 프로스퍼티 공동부를 주장하는 이 시진핑의 이거가 그래서 이제 현재는 더 이상 이제 중국이 칩
월드 팩토리가 그렇군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시사노바가 엄청 큽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싸게 만들어주는데 거기 이 프로덕션 얼라이언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우리하고 국제시장에서 상품이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그 공격적인 국제 무대에서 힘을 쓰어보겠다는 이 전략이나 외교 경제 전략이 국가가 주도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파열음을 내면서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올 10월에 3연임을 해야 되니까 언론을 억눌려 가지고 이 조짐이 없는 것처럼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 뭐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지방은행에 갑자기 뭐 이 저 예금 인출이 안 된다 우선 뭐 저기 집을 우리처럼 청약을 받았고 돈을 내고 있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심각한 좀 더 이게 광범위한 현상인지.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6세 24가 18.2%로 늘어나서 이게 보면 빨간 게 중국이고 황색이 EU고 파란색이 미국인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군요. 청년 실업률이 중국이 미국이나 EU보다 놀라운 훨씬 일인데요. 높죠. EU 15개국보다 유로피언 유니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근데 유로피언 유니온의 청년 실업률이 정말 악성이라고 걸어왔는데 중국이 더 높군요. 월등히 높습니다. 큰 격차로 높습니다. 아니 중국 같은 어떻게 보면 저 신흥국에서 중진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게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대학 졸업해도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버 에듀케이트된 좋은 일자리는 없는데 대졸은 쏟아지고 나고. 근데 공장 현장에서 가는 애들은 또 언더 에듀케이트 되고 이게 교육 격차가 아주 미스매치가 되고 시장마다 있어요. 있군요. 근데 그래서 일자리를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막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헬조선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저기 탕핑인데요. 그냥 납작 그냥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이 내이주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피 터지게 경쟁시키는 사회를 얘기하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이 경쟁에 저기에 아예 나는 끼질 않겠다. 그래가지고 저 탕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돈 벌려고 애쓰고 승진하려고 애쓰고 취업하려고 애쓰지 않고 나는 가서 파트타임에 돈 조금 벌어가지고 200유안 30불 가지고 나는 그걸로 저기 1년에 한두 달만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아껴 쓰고 뭐 아주 최소한의 생활만 한다.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런 게 이제 이게 탕핑족이군요. 탕핑족이야. 그다음에 이제 베일라는 그냥 그냥 썩은 대로 컴피티션이군요. 이 피어스 컴피티션에 반발하는 게 이제 탕핑이고요. 그게 이제 그 일본에서도 나타난 거죠. 그 말도 안 하고 나가도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 끊고 뭐 하고 그래서 무관심족이네. 무관심이죠. 완전 무관심하고 타일란. 이제 희망을 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저기 바이두 이런 데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게 키워드예요. 중국에 청년들 사이에 이게 유행어입니다. 탕핑 이런 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야 중국이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 지금 만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get old before get rich. 부자가 되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늙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한 4만 불 명목소득 4만 불 때 고령화가 본격 진행이 됐고 우리가 3만 불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중국이 만불에서 진행되니까 그리고 원차일드 팔러시 때문에 그다음 인구는 월등히 적잖아요. 네. 이제 이런 현상도 이게 이제 원차일드 효과라. 아니 내년부터 인구가 준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옹야옹야만 막 떠받들었던 네, 애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원차일드 팔러시의 큰 이런 현상 중에 남자들이 특히 패배감이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차일드 팔러시 때문에 딸이면 어보션하고 이래버려가지고 네. 청년 세대 중에 남자가 비중이 수천만 많군요. 명이 더 높아요. 결혼하기 힘든. 네. 결혼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 일자리들이 벌써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다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컷 사회가 막 발전하고 뭐 고등학교 나오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딱 나오니까 벌써 사회는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에서 머니게임하고 하이텍 기업에 들어가는 네. 애들은 뭐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만드는데 나는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시진핑이 저렇게 그 부의 재분배를 가지고 부자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불만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러고 하는 거죠. 이 생각보다 제가 네. 그 앞에 뭐 얘기를 천천히 해서 그런지 1시간 20분이 돼서 중국이 이루어진 성과가 어디까지인가를 오늘 얘기하고요. 그 얘기 재밌어요. 예, 다음에는 무역 전쟁, 네.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이 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식이 아주 중국에 대한 네.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네. 그 갈리는 원인들이 무엇이고 그런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아까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라고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제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그래 언제 들어오셔요? 8월 20일이나 들어와서 3주 동안은 이 프로그램을 그렇군요. 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3주 네. 후에 와서 중국 이야기를 네. 다시 계속 특별히 하도록 뭐 가는 미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예, 가족 저 딸의 아기여서. 네. 딸애가 저기 그 2년 반 동안 못 봤고요. 아이고,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아들도 딸하고 같이 그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있는 학교를 이번에 옮기게 돼서 네. 가서 집도 얻어주고 딸 아들 같이 보고 네, 네. 그래서 가족 보고요. 저는 그 주위에 이 국립공원이 많아가지고 요세미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킹스 캐년, 레드우드 뭐 해가지고 레이크 타워 그래서 빨리 가서 애들 셋업해주고 애들 하고 나면 거기 가서 뭐 그 하이킹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자전거까지 가세요? 근데 아유 못 가요. 가서 빌려서 써야지. 근데 문제는 그 요세미티인데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가지고요 지금. 예. 거기서 뭐 사람들 다 피신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수십 마일 동안에 막 연기로 뒤덮여 있어서 네. 생각만큼 좋은데 구경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요새부터 비가 좀 많이 와서 불이 좀 꺼졌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2020년 2월인가 오키나와 갔다 온 게 마지막 해외 여행이었는데 네. 기껏 제주도만 몇 번 갔다 오고 이번에 해외를 2년 반 만에 처음 나가는.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저는 지금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군요. 제가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인데 탑승 기록이 뭐 코드 쉐어링 하는 기계 항공사까지 하면 거의 200만 마일을 탔는데 최근 2년 전처럼 비행기를 못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로서는 몇 주 쉬어야 되니까 야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경제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